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도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과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가 일단 찍고 나서 그 유럽과의 관세 이슈 제기되면서 급격하게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서서히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9천 달러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빅 이벤트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한 세 번째 도전인가요? 세 번째 도전이요? 고점에 대해서. 아, 그렇죠. 예, 작년 11월 달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예. 고점을 한번 이제 돌파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또 한번 이제 11만 불 터치를 했고요. 지금 다시 이제 11만 불을 터치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지금 이제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과열이 그 당시만큼보다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긴 합니다. 과열 상태가.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한 5%대, 6%대 넘었었거든요. 지금 1%대 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작년 우리가 ETF 승인한 이후에는 이 비트코인의 어떤 단단한 이 매수 주체는 예. ETF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죠. 아마 그 5월 들어서 ETF 현물 ETF 유입된 금액 자체가 이제 5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그래서 그것도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약간 과열이 엄청 올라온 상태라기보다는 약간 좀 잠잠하면서 좀 약간 숨고르기 하면서 다음번 올라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의 흐름만 보면 또 급격하게 전고점, 신고가 만들고 나서 또 급격하게 막 신이 났었어요. 신을 내다 보니까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보셨던 것처럼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상승.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한 기사를 보니까 네.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곳의 공동 설립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네. 그 구조가 이제 구조 설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시간이 오랫동안 보유하면 괜찮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 설계가 기존 법정 화폐와는 좀 다른 설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 화폐라고도 표현하죠. 이제 한정된 수량 2,100만 개의 제한된 수량, 총량이 정해져 있는 화폐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법정 화폐는 어떻게 보면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신용화폐이기도 하니까요. 예. 거기에 반대면에 서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법정 화폐가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대편에서 이 화폐가 가치가 이제 담아준 역할, 우리 가치 저장의 수단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설계된 화폐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단순한 새로운 기술로 나온 하나의 코인, 뭐 투기 이렇게만 좀 접근을 했다가 예. 방금 제가 했던 그 면을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점점 비트코인은 뭐 먼 미래에는 계속 개수가 조금씩 뭐 반감기도 계속 겪을 거고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은 확실히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상향의 어떤 근거에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목하기 시작한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작년에 크게 터져가지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가져가겠다 뭐 예.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오지 않지만 이제 부통령인 제디 벤스가 참여를 하고 예. 마이클 셀러와 같은 이제 이 비트코인계에 또 아주 거장이신 분들 참여를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큰 주제들은 이번에는 첫 번째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 이 부분을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현재 주식 시장에서 미국의 전통금융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형태이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흐름들이 많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나 이런 이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을 주류적으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예.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이 비트코인 전략에서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비축을 하는 전략이고 전략 자산 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채굴 전략이긴 하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잘 양성화시켜서 에너지 산업을 효율화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죠.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될 거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나 통화를 발행하더라도 이제 물가 상승에는 저기 될 거다. 그래서 채굴과 에너지 산업의 연결 포인트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채굴 전략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번 또 컨퍼런스에 좀 많이 나온 얘기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채굴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채굴 전략을 네네네. 잘 수립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잡겠다라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통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되게 낭비 버려지는 전개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업 효율이 잘 안 나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생산의 간헐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태양광도 풍력도 그렇고. 근데 채굴이라는 하는 거는 되게 언제든지 그 버려진 전기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러네요. 채굴은 전기 산업이거든요. 예. 심지어 송전망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되는 곳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버려진 버려진 전기를 돈으로 바꾸기 때문에 채굴 산업이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채굴 인프라들을 많이 갖출 수 있습니다. 전기 인프라를. 예. 전기 인프라를 많이 갖춰 놓으면 채굴 산업을 통해서 그다음 뭐가 연결되냐면 요즘 전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AI 데이터 센터이기 예. 때문에 그 장소가 바로 데이터 센터의 하나 주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또 재무 전략으로서의 비트코인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 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태양은 뜨지 않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었고 그것 때문에 뭐 ESS를 도입한다, 뭐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한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또 원전이 뜨는 거잖아요. 원전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잘 돌려서 남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쓸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되면 돈도 벌고 이게 완전 일석삼조네요. 네, 그 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곳이 텍사스 주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텍사스는 겨울에는 전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여름엔 적게 필요한데 예. 전력 생산은 여름에 되게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예. 그럼 여름에 전력이 필요한 양만큼만 전력 설비를 갖춰 놓으면 겨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전력 생산 설비를 최대한 많이 갖춰 놓고 네. 그 남는 전력을 채굴업자들이 들어와서 써라. 대신 겨울에는 부족하니 그땐 채굴기를 꺼라. 대신 이거 일부러 보상해 주겠다. 여름에 전력 판매한 금액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 구조를 다른 주에까지 확산하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 정부가 좀 내다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똑똑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전력 손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다 하면은 안 썼는데 아니 그러면 그거를 비트코인 채굴해서 돈으로 벌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비트코인이 기존에는 바꾸는 우리가 세상이 저장 관점만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남는 건 저장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남는 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완전 패러다임 전환되는 거네요. 예, 남는 건 버려야 했고 낭비였는데 예. 그게 아닌 거네요 이제는.
저장 관련이 그 저장 설비가 아직 비효율이거든요. 그쵸, ESS가 그쵸. 비용이 되게 맞아요. 커요. 예. 사업적으로 타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시간이 더 필요한 기술인 거죠. 심지어 그 옆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까지 지어 놓으면 뭐 채굴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돌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국내에서 뭐 대선 전국 들어가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긴 합니다. 키워드군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그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마이클 세일러가 나오는 이상 또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싶어하는 비축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피드백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두 가지 포인트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좀 약간 초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간밤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뭐 물론 비트코인 시장에 막 악영향을 크게 끼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좀 그 이해충돌 관점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리나라라면 생각하기 힘든 그쵸. 것들을 말이 안 되죠. 그 뭐 대통령 가족 일가가 한다라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번 정권 내내 이제 하나의 뭐 그런 아픈 포인트로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돈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일가가 지금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뭐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도 하고 채굴 사업에도 최근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그거죠. 이제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얼마네요? 3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맞아요. 전환사채로. 전환사채로. 네. 그리고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합쳐서 3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그걸 어디에 쓸 거냐? 이제 이미 여기는 다른 암호화폐들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부정을 했죠. 예. 그런 상관의 사이에서 변동성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입고 이제 너무 그런 소재로 쓰이기 쉬운 주체이고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트럼프 미디어나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투자에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는 거는 좀 불안하다. 예. 이미 트럼프 밈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그런 현상이고 뭐 약간 재미, 약간 바라보지 이걸 너무 자기 투자 전략에 이렇게 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원래는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만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걸을 건 걸러야 된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지금 달라진 그 미국 대통령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스트래티지나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들을 더 보게 되는데 스트래티지가 벌써 비트코인을 58만 개 돌파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58만 개. 올해 들어서 그 지난 5월달 들어서만 벌써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예요. 4,020개를 매수했고 예. 평단가가 10만 6천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은 가격대에서도 계속 사네요. 네. 예. 그 이제 누적 투자금 여기가 한 40억 달러 투자해서 전체 평균 단가는 7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만 달러 수준의 반대로 얘기하면 7만 달러 수준의 평단가가 강력한 이제 그러네요. 지지선이 예. 되기도 하고요. 예. 아마 이 주체가 스트래티지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예. 비슷한 유의 기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이번 강세장에서의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니까 크게 패닉이 일어나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암호화폐 시장 보시면 아까 뭐 관세나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팍팍 나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여도 예.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하게 지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음. 그 기저에는 이런 이제 좀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 스트래티지 같은 받치고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다음 강세장까지 한번 뭐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기대이기도 하고요. 다음 강세장에서는 그 주체가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나 그런 그렇죠. 주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계들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고래라고 하는 뭐 그렇죠.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그걸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지지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도 컸고요. 근데 이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58만 개를 모으면서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신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기업이 이제 하방을 받쳐주는 게 확실해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가서 전통 금융사들 그리고 정부도 비축 자산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지지선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게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우상향을 다시 이게 또 그런 주체들이 이제 개인과 다른 점은 이제 보통 장기 보유를 그렇죠. 추구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나 안정성들이 과거와 같은 뭐 70%, 80%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장기 보유 주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이 패러다임도 많이 바꾸고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계속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응해내고 거기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또 찾아야겠죠. 근데 앞서 잠깐 알트코인 얘기해 주셨는데 네. 비트코인의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뭐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꽤 있고요. 네. XRP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한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되게 기대감이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승인이 됐냐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었다가 예. 근데 법원의 판단에서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근거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물 ETF에 상장돼 있는 이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네. 리플 정도, XRP 정도거든요. 그럼 XRP가 현물 ETF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큰 무리는 없겠네요. 네. 네. 또 하나는 희한한 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처음 시작된 게 CME 거래소에서 2017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때 예. ETF는 아니었고 예. 2018년도에 폭락이 왔죠. 음. 2021년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거래 시작이 됐어요. 네. 2021년도, 2022년도에 폭락이 왔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어떤 코인 하나가 뭐 선물 ETF 상장한다고 해서 이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런 좀성도 있다. 오히려 선물을 통해서 롱숏 거래가 또 가능하다 보니 아, 그러네요. 그것도 기관들의 변수네요. 어떻게 보면 해지할 수단이 생기다 보니 예. XRP 자산,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게 과거에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양면을 같이 보면서 좀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위아래 베팅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호재로만 볼 건 아니고 그래도 현물 ETF까지 가는 길에서 계속 이제 분기점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장 좀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1등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